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명근입니다. 오늘은 통계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고 어, 마지막으로 뭐 우리가 잘 다루지 않았던 통계 내용들에 대해서도 조금 다뤄보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양 수준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통계의 종류를 보면은 대부분이 이 모수 통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수라는 말은 이 파라메터라는 거를 말하는데요. 이 말인즉슨 이 표본의 분포가 특정한 어떤 그 확률 분포를 따른다는 말이고요. 즉 이 말인즉슨 앞에 표본의 분포가 틀리면은 뒤에 그 모수를 찾아낸 그 통계값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t값이나 아니면 f값 이런 거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요 계산한 값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원래는 우리가 각 분석에서 원래 정규성을 가정하거나 다양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모수 통계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모수 통계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표본의 분포가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른다. 예를 들면은 정규 분포 이런 걸 따를 때 우리가 이렇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모수 통계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통계를 쓰게 되냐면은 이 비모수 통계라는 걸 쓰게 됩니다. 비모수 통계라는 거는 non parametric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표본의 분포가 꼭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즉 특정한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분석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건데요. 그 랭크 테스트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차이 검정을 하는데 우리가 t-테스트에서는 어떻게 했었나요? t-테스트에서 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했었죠. 이게 1번 집단의 값에서 2번 집단의 값을 뺀 다음에 그걸 이제 표준 편차로 나누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했었단 말이죠. 이렇게 계산했었는데 각각의 값에서 값을 뺐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값이, 그래서 이 값이 지금 있는 이 부분의 값이 뭐 예를 들면은 뭐 10이라던가 아니면 9라던가 어떤 값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이 값들이 뭐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이게 막 뭐 다른 거는 뭐 1부터 10까지인데 얘가 뭐 만짜리 자료가 들어갔다 이러면은 이 값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의 분포가 어떤가요? 다 요렇게 있다가 갑자기 떨어진 1만에서 데이터가 나타나는 형태로 비정규성을 가지는 이런 데이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분석을 할 때 지금 정규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비모수 방법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다. 그 비모수로 검정을 하는 방법은 어떠냐면은 일단은 좀 더 간편한 방법으로 분석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뺀 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요것만 쭉 세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가 더 많으면은 얘네는 차이가 양적으로 있다. 마이너스면 음적으로 차이가 있다. 근데 이제 충분히 이제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온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한 100개 정도였는데 플러스가 50개, 마이너스가 50개 이 정도라면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혹은 플러스가 뭐 44개, 마이너스가 뭐 56개 이렇게 나온다면은 한 100개 정도의 자료 안에서는 평균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런 형태로 분석을 하는 거를 우리가 비모수 통계 분석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만든 사람에 따라서 뭐 스피어만이 만든 것도 있고, 뭐 이거 이름을 뭐 랭크 테스트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런 테스트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연 검정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이런 이름들을 알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떤 딱 값을 계산해서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플러스의 개수, 마이너스의 개수 그거를 몇 개의 자료로 했는지 이런 분석 방법을 활용해서 이제 분석을 한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비모수 방식이고요. 비모수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비모수의 어떤 장점이라면 제일 좋은 장점인데요. 데이터의 성질이 그 노멀을 따르지 않아도 이 정규 분포죠. 정규성을 가지지 않아도 분석이 가능하다 하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점은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찾아보면 얘는 그래도 비교적 정확한 어떤 값이 딱 나오죠. 그리고 그거에 반면에 얘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계산을 하게 되죠. 이 단점에서의 차이는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값이 정교하지 못하다. 이런 걸 이제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되냐면은 이 데이터의 성질이 노멀을 못 가지는 경우가 언제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렇게가 안 되는 경우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간단한데 이 샘플 사이즈가 충분히 크지 않을 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샘플 사이즈가 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하는 부분들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샘플 사이즈가 뭐 30개야 혹은 뭐 20개야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 모수 통계를 쓰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기각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지만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떤 분을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일단 자기가 연구하는 연구 주제의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트리링구얼 그러니까 즉 3개 국어를 모국어처럼 잘 쓰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이 중에서도 모국어가 마더텅이라고 하죠. 이 모국어가 한글이 아닌 사람 이렇게만 해도 이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이제 이분은 좀 더 추가했어요. 거기에 플러스 이 3개 국어 중에 한 개는 저거여야 된다. 불어여야 된다. 이런 이제 어려운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제 연구 주제는 뭐였냐면은 우리나라 말 있죠. 한국어랑 불어랑 이 어미가 변하는 방식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요런 조사를 쓰는 거, 요런 부분이 바뀌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언어를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불어를 쓰는 사람들이 요런 문제, 우리말 같은 문제여도 우리말 문제에서의 이 어미 문제에서는 더 잘할 것이다. 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분석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전국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 돌면서 이런 케이스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다닌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다닌 건데 어렵게 이분이 찾았어요. 그래서 총 22명인가 요 정도의 사람들을 이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랑도 비교를 해가지고 실제로 점수의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점수를 살펴봤는데 확실히 제가 눈으로 보기에도 불어 쪽이 더 높아. 그런데 그러니까 불어를 한 사람들이 한국어에서 특정 어떤 부분을 배우는 데는 더 유리하다. 그런 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한테 물어보길래 그러면 내가 줄 수 있는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비모스 통계를 써라. 지금 이게 20 몇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는 어렵다. 그러니까 비모수로 가야 된다. 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비모수도 가야 되지만 샘플 사이즈를 조금 더 늘려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그 이대에서 박사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어디에 갔다 오셨더라? 뭐 전남 어디에 있는 국제학교에 가셔서 그 샘플을 많이 구한 것도 아니고 딱 3명을 더 구했대요. 그랬더니 아슬아슬하게 통과했어요. P밸류가 딱 넘어가는 거예요. P밸류가 알파보다 작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막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고맙다. 덕분에 이거 잘 해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적거나 정규성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비모스 통계를 쓰는 게 좋다, 유리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샘플 사이즈를 올리는 방법이 있다 라는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제가 이제 또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게 통계적 유의성과 실제적 유의성이라는 부분이에요. 통계적 유의성이라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실제로 이 P밸류가 알파보다 작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실제적 유의성이라는 말은 너무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 중심극한 정리라는 게 있어요. 센트럴 리미트 세오렘 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CLT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중심극한 정리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표본의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그 모집단의 평균이랑 요거를 따른다는 거예요. 분산이 그 모집단의 분산에 표본수의 루트를 한 걸로 나눈 것만큼의 어떤 분산을 가진다는 거죠. 표준 편차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원래 모집단의 분포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생긴 분포라고 하면은 여기서 표본을 막 뽑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표본을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요런 모집단에서 샘플을 뽑아요. 샘플을 뭐 여기서도 어떻게 하다 보면은 샘플이 뽑히겠죠. 그래서 제일 많은 데서는 많이 뽑힐 거고 좀 적은 데서는 조금씩 뽑히겠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샘플이 뽑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뽑히는 경우에 이 표본들의 평균 있죠. 이 빨간색들의 평균이 결국은 모집단의 평균이랑 같이 간다. 결국은 평균이 여기 온다는 거고 이 분산이라는 건 어떻게 오냐면은 이런 형태로 오게 되기 때문에 이 표본 평균들을 여러 번 뽑게 되면은 이 자료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냐면 이 초록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요렇게 아주 촘촘한 요런 데이터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요거를 1번 집단이라고 하고 또 요거랑 비교하는 집단을 2번 집단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는 뭐 요렇게 차이가 나는 집단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 때 여기서도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은 표본 아주 많이 뽑은 경우에 요런 식의 형태의 분포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은 이 차이의 분포가 아주 이렇게 작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뭐다?
표본의 수가 많아지면 영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표본의 수가 많아지면 영가설을 기각하게 되는데 이게 과연 실제로도 유의미한 것이냐라는 거는 학문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 유의성과 실제적 유의성을 좀 구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빈도주의적 분석 방법이랑 그 다음에 베이지안적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빈도주의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통계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프리퀀티스트 방식이고 이거는 베이지라는 사람이 만든 방법인데 이 프리퀀티스트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지금 우리가 흔히 아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쭉 조사해서 1번은 몇 명이 나왔고 2번은 몇 명이 나왔고 3번은 몇 명이 나왔고 4번은 몇 명이 나왔고 5번은 몇 명이 나왔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평균이 대충 어디쯤 있고 평균이 여기쯤 있는 자료고 분산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이제 빈도주의적 방법이라면 베이지안의 방법은 이 사전 분포와 사후 분포를 모두 고려하는 형태로 아주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에 보면은 이게 수능 시험에도 나오거든요. 수능에서 봤던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실제로 어떤 병에 걸렸을 확률, 병에 걸릴 확률이 5%야. 그리고 양성이 나올 확률, 이런 것들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을 확률은 5%고 병에 안 걸렸을 확률은 95%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 시약이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가 99%라고 해봅시다. 99% 오라요. 맞을 때 5가 나올 확률은 99%죠. 아니라고 나올 확률은 1%죠. 여기서도 5x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99%고 아니죠. 여기서는 걸린 사람이 걸렸다고 하는 거니까 얘가 99%고 얘가 1%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검사 이 코로나 같은 걸로 했을 때 이 키트가 양성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 사람이 걸렸을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실제로 걸렸는데 양성이 나왔을 확률, 그래서 0.99 곱하기 0.05 더하기,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양성이 나왔을 확률을 구하는 거죠. 안 걸렸는데 양성이 나올 확률은 0.95 곱하기 0.0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분모에다가 놓고 분자에다가는 실제로 걸렸을 확률 9 곱하기 0.05 이렇게 넣어서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양성이 나왔을 때 진짜로 양성인지 아니면 실수로 양성이 나왔는지를 검정할 수가 있게 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이 수능 시간에 이제 배워본 적이 있을 거예요. 수능을 공부하면서. 근데 이게 이제 베이지안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고요.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 이 분석 방식이랑 프리퀀티스트랑 다른 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여기선 단순히 그냥 빈도를 사용했다는 점이고요. 여기서는 이 사전에 병에 걸렸을 확률 요것도 같이 고려를 했다는 점. 그래서 요 부분이 다르겠죠. 요 부분 여기 사전 분포를 고려하고 사후 분포를 고려하고 이거를 포스트 요 분포들을 각각 계산해가지고 구하는 아주 어려운 방식입니다. 근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전에 나가서 통계를 사용하고 또 통계를 활용하게 되는 시점에는 물론 지금도 아직 학술적으로도 이 사회과학 분야나 이런 데서 통계학을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베이지안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 추세지 실제로 이거를 막 많이 쓰고 있는 추세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변화는 사실 여기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랑도 밀접한데요. 무조건 표본의 수가 많아지면 기각이 잘 되는 거, 이런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그 요런 것들이 이제 고안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식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